네, 대표적인 체감 물가인 외식 물가가 1년 전보다 8.4% 올랐습니다. 약 30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원달러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에 식품업계가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외식비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 패턴도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상황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드린 대로 지금 외식 물가 하면 대표적인 체감 물가라고 할 수 있는데 8.4% 올랐습니다. 네. 이게 8.4% 올랐다고 해서 어느 정도 뭐 오른 건지 체감상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8%나 가격이 올랐다. 이것은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김밥집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네. 김밥 가게 할머니께서 단무지 가격도 오르고 쌀 가격도 오르고 네. 김 가격도 오르고 심지어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다 올랐는데 김밥 가격도 같이 반영시킬 수 있을까? 굉장한 고민이셨을 겁니다. 근데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고 그러자니 미치고 팔 수도 없고 그쵸. 그런 입장에서 이제 가격을 반영시켜 나가는 과정이고요. 7월, 8월, 9월에는 말 그대로 외식 물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어쩌면 22년 상반기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산품 가격의 상승 그런 것이 이 물가 상승을 이루었다면 22년 하반기는 소위 이런 외식업 이런 영역에서 말 그대로 뒤늦게 가격을 반영해 나가는 메뉴판 가격이라고 하죠. 그 가격을 반영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아니 무슨 칼국수 한 그릇이 10,000원이야 이렇게 하실 텐데 칼국수를 제조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올랐기 때문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영업자의 입장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요즘에 식당을 가면은 그 메뉴판에 앞에 가격만 스티커로 바꿔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정말 와닿고 있다, 체감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가격이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오른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꼭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로 이 방송이나 뭐 학자들이 다루는 그 단어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네. 물가가 아니에요. 물가는 떨어질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나 우리가 주로 다루는 단어는 물가 상승률이고요. 이 물가 상승률이 지금 최근 들어 우리나라 22년 7월 물가 상승률 어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 값이 소위 역사상 뭐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이다. 뭐 정말 24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하는 그 숫자를 받아들였는데 이 고물가 기조는 22년 하반기 내내 계속됩니다. 23년까지도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이 물가 상승률은 대략 한 10월 정도를 고점으로 하고 그때부터 이 피크 아웃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상승률은 이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그 상승률에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뭐 너무 오르다 보니까 수입 돼지고기 같은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는 등 그래도 대책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잡히지 않는 모습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소위 우리나라가 곡물 수입국 7위국입니다. 굉장히 많은 곡물을 수입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곡물 수입량의 약 70%가량이 밥상용이 아니라 사료용이에요. 아, 실제 이제 한우 농가가 농사를 짓는데 이게 물론 한우 농가의 농사는 이제 낙농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의 대략 한 55%, 60% 가까이 이 정도가 사료값이에요. 그럼 사료값이 오르면 고기값이 오를 수밖에 오르겠죠. 없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이런 수입 물가도 오르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낙농업자들의 어떤 고기 생산 비용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더 걱정되는 건 벌써 8월이고 다음 달이면 추석입니다. 추석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밥상 물가, 네. 또 이제 장 보는 물가가 될 텐데 네. 정부도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말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더군다나 이 구조적으로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안착하는 모습인데 거기에 일시적인 계절적 요인까지 맞물리는 과정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계절적 요인이라고 제 표현한 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거거든요. 매년 이맘때 7, 8월 정도면 항상 가뭄 혹은 뭐 홍수, 뭐 폭풍,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산물 공급량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9월 들어서 뭐가 시작됩니까? 추석 준비가 시작되죠.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수 있는데 공급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계절적 요인으로 이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것 이런 현상을 같이 만나는 과정이에요. 22년 지금 8월 지금이 더군다나 제가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거 이것은 지금 대외적으로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사실 올해 상반기에도 그런 것들을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렇게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입니다. 아. 우리나라는 IPEF에 출범할 때 이미 미국 편에 들어서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으로부터 요소 공급을 차단하는 그럼 이것이 요소 가격, 그리고 요소수 가격, 물류비 가격 이런 것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심상치 않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8월 달 더더군다나 계속 높게만 상승하는 6%, 6.3% 정말 역사상 이렇게 높은 물가 처음 경험한다 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터에 계절적 요인과 대외적인 외교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고물가 시대는 당장 이제 전환되지 않는다. 저물가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어떻게 보면 비축분을 확보하는 노력.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체 농산물을 비축분을 확보하는 거 미리.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미리 인식하고 그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비축분을 나중에 확보하는 것은 늦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확보하고 뭐 관세나 그밖에 세금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동원해서 이런 고물가 기조 속에서 특히 농수산물 가격이 치솟으면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대체 농산물은 뭐 좀 미리 비축을 해두는 게 가장 좋을 테고 중국 말씀해주신 뭐 중국으로부터의 보복 같은 거는 이제 외교적인 측면이 조금 얽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세금 관련해서일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세금 관세를 낮추는거나 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추가적인 관세이나 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다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다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같은 물가 상승 압력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6.3% 이게 24년 만에 최고치인데 같은 수준의 6.3%라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했지만 그 충격은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소위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걸 엔겔 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그 비중 이게 높은 계층이 소위 말하는 1분위 저소득 계층이거든요. 이들에게는 그 충격이 오롯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차질 없이 이 1분위 저소득층이 뭐 생계 혹은 삶의 질에 지장을 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뭔가의 대책을 뭐 식료품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대책들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시던 분들이 편의점 가면은 뭐 양파 하나만 파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작은 단위로 파는 맞아요. 거를 더 소비하는 분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 네. 현상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물건 사러 왔는데 이 가격이 예상했던 그 가격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스티커 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서 구매를 중단하는 현상이에요. 그런 스티커 샥도 나타나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양을 줄여야 되는 가격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과자 한 봉지에 100g이에요. 근데 이 가격을 높게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과자 한 봉지에 들어간 이 물건의 양을 100g에서 80g으로 줄인다든가 소포장으로 출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나름대로 유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유통산업의 정책도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많이 못 사겠다라는 이런 소비 트렌드도 같이 반영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뭐 소포장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현상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서도 그렇고 생필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었다고 해서 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제가 오히려 앵커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소고기 가격이 갑자기 3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소고기 사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피할 것 같은데. 피하죠. 일단 네. 피하고 굳이 다음에 안 먹어도 사죠. 되니까. 그러니까 소고기는 이렇게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영될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반대로 쌀 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럼 쌀 안 드시겠습니까? 먹어요. 그래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쌀은 비탄력적 재화다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다 안 사는 게 아니라 생필품만큼은 집중적으로 사되 계속 그 소비는 유지되되 그 밖에 나머지 어떻게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치제적 소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치제적 소비에 해당되는 그런 품목들은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를 아끼는 현상. 그래서 온라인 쇼핑의 어떤 동향을 보면 필수제적 소비 지출에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면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고 금리를 네. 올리면 은행들의 어떤 예를 들어 뭐 소위 말하는 이자 파티 뭐 이런 네. 게 시작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시중은행 지난 3년간 임원들한테 대규모 성과급을 지목을 했습니다. 네. 얼마나 지급을 한 겁니까? 정말 뭐 1억 원에 가까운 그런 성과급을 제공을 했는데요.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은행이 제공하는 그 금리는 시중금리라고 하죠. 네. 이 시중금리는 결국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입니다. 그럼 알파가 제로라고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예대마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출해주고 저축받고 그럼 저축할 때 2%로 저축을 받으면 대출을 예를 들어 5%로 받는다. 그러면 대략 한 3%포인트만큼의 차이값 이게 은행의 수익성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금리 레벨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저축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레벨 자체가 낮으면 이렇게 좁혀져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아지는 과정인 거죠. 특히나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도 안 좋고 자산시장 안 좋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디레버리징의 시대. 네. 가장 좋은 전략, 재테크 전략은 빚 갚는 거예요. 1순위가. 두 번째가 저축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돈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최대 수혜를 받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급 지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면서 언론을 통해 전달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와 이런 엄청난 경제 위기 그리고 물가 그리고 고금리 나는 변동금리에 너무 힘든데 고충이 심각한데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한 괴리감을 또 만드는 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예대마진 예를 들어주시면서 뭐 예금 금리가 2%라면 대출 금리가 5%일 때 그 차익. 네. 실제로도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실제로는 이 예대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네, 그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축금리도 각 은행마다 다르고 또 상품마다 다르고 또 저축 대상자마다 다르거든요. 신용 등급이 다 다르니까요. 네. 다 다르기 때문에 통편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저축금리가 2에서 3% 그리고 대출금리는 5에서 6, 7, 8%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역시 대출금리도 담보대출이냐 신용대출이냐 이것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편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요. 저금리 시대일 때 2020년, 21년 이 시대일 때는 저축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낮은 거예요. 전체 모든 금리 레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차이값이 작은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이 차이값이 계속 벌어지는 현상. 네. 그러니까 은행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너무나 힘들고 그런 현상들이 야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금융당국이 조금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의견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건 뭐 시장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고 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로잡는 그런 방법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PC를 생산하는 전자제품 회사가 가격을 자꾸 올려요. 올리는 것을 낮춰라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이 역시 은행들도 대출과 저축이라는 금융 상품을
이 서비스를 판매하는 서비스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반대로 이 대출자들 중에서 이자 상환 여력 자체가 부족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계층, 그런 계층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공경에 처할 수 있고, 그리고 높은 이자로 인해서 분양 당첨이 됐는데 실제 그 분양 물량을 입주할 수가 없는 계층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계층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이 서민들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는데 금융 정책이 집중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은행의 금리는 가격 정책이기 때문에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우리 경제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